옆마을에 가려면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만약 그런 나라에 산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배가 오지 않으면 생필품도 끊기고 학교는 멈추며 병원은 바다 건너 먼 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그런 섬이 수백 개, 수천 개라면 어떨까요? 나라 전체가 그렇게 흩어진 섬들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말입니다. 행정은, 의료는, 교육은, 그리고 투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은 바로 이런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천 개의 섬이 왜 나라가 하나 되는 걸 어렵게 하는지를, 그리고 같은 조건에서 일본은 어떻게 예외가 되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섬이 가장 많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의외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무려 26만 개가 넘습니다. 핀란드는 약 18만 개, 노르웨이도 10만 개 이상의 섬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는 빙하 기후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차며 복잡한 해안선과 수많은 내륙 호수, 그리고 군도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에겐 섬이 많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중심은 육지고 섬은 주변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행정도 삶의 기반도 대부분 본토에 몰려있고 섬은 그저 휴양지이거나 조용한 별장지대죠. 하지만 지금부터 살펴보려는 나라는 전혀 다릅니다. 국가 전체가 섬으로만 이루어진 나라들, 다시 말해 섬이 예외가 아니라 전부인 나라들입니다. 인도네시아엔 공식적으로 17,000개 이상의 섬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7,600여 개, 몰디브는 1,200개가 넘습니다. 이 나라들에선 행정도, 경제도, 민주주의도 바다 위를 건너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항로가 끊기는 순간 국가 시스템도 멈추게 됩니다. 이 지리 조건이 어떻게 국가의 기능 자체를 무력하게 만드는지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봅니다. 첫째는 교통의 단절입니다. 길이 아니라 바다로 이어지는 나라에서는 이동이라는 개념부터 다릅니다. 옆마을에 가기 위해서 먼저 항구로 가야 하고 배 시간을 확인해야 하며 날씨를 살펴야 합니다. 배가 제 시간에 온다는 보장은 결코 없습니다. 파도가 높으면 며칠씩 끊기기도 합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이웃섬에 가는 게 다른 나라 가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필리핀 팔라완 지역에선 유일한 병원에 있는 섬에 가려면 5시간을 배로 이동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동부의 반다 제도에서는 같은 행정구에 속한 이웃섬으로 가기 위해 1박 2일 배를 타야 하는 일이 흔합니다. 물론 날씨가 나쁘면 이마저도 기약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섬은 하나하나가 외딴 행정단위처럼 고립되고 결국 교통의 불편이 국가의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행정과 기반시설이 닿지 않는 현실입니다. 몰디브의 이곽산호섬에서 신분증을 발급받으려면 사람들은 배를 타고 수도 말레로 이동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섬도 왕복 4시간이 걸립니다. 출생신고, 학교등록, 주민등록 등 기본 행정 서비스조차 막대한 시간과 돈을 걸고 바다를 건너야 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부의 한 섬에선 교사가 정기적으로 배를 타고 와서 수업합니다. 하지만 바로 옆 섬에선 수년째 선생님이 오지 않아 마을 어른들이 돌아가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국가의 교육제도가 섬 하나 차이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섬에도 세금은 부과됩니다. 공공서비스는 오지 않지만 나쁘기 하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국가는 사람들의 삶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국가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닿으려면 학교, 병원, 행정창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섬나라에선 이렇듯 국가가 늘 바다 건너편에 있습니다. 셋째는 재난 대응의 취약성입니다. 2013년 초강력 태풍 하이엔이 필리핀 중부를 덮쳤을 때 한 섬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배는 뜨지 않았고 헬기는 착륙할 수 없었습니다. 5일 동안 생존자들은 마실 물 없이 버텨야 했습니다. 국가의 도움도 구조도 닿지 않는 바다 위의 감옥, 재난이 닥쳤을 때 이게 이들이 놓이는 현실입니다. 이건 예외가 아닙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지진, 쓰나미, 태풍이 반복되는 태평양 불의 고리 위에 놓여 있고 몰디브는 해수면보다 평균 고도가 1.5m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기후변화까지 겹치며 태풍은 더 강해지고 해수면은 계속 오르고 있죠.
섬 하나가 끊기면 그 안의 삶도 함께 끊깁니다. 자연재해가 곧 국가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넷째는 지역 간 불균형입니다. 이들 섬나라에서 발전이 특정 지역에만 몰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섬의 인프라를 똑같이 깔 수는 없기 때문에 항구와 공항, 수도가 있는 섬에 사람과 자원, 정책이 먼저 집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쏠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굳어지고 행정과 예산, 기회도 자연스럽게 중심섬으로만 쌓입니다. 나중엔 이 특정 섬이 국가가 되고 나머지는 주변부로 밀려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섬나라에서 인구와 자원은 한두 개의 중심섬에 집중돼 있습니다. 필리핀의 루손, 인도네시아의 자바, 몰디브의 말레가 대표적입니다. 필리핀 수도권은 1인당 GDP가 약 1380만 원으로 가난한 자치구보다 7배 높고 자카르타는 파푸아주보다 19배 많습니다. 몰디브는 수도 말레의 빈곤율이 0.9%인 반면 외곽섬은 9.5%로 10배 넘는 차이를 보입니다. 이건 단순한 소득 격차가 아닙니다. 교육, 의료, 치안, 행정, 기회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벌어지는 불균형입니다. 지도 위에선 하나지만 현실에선 섬마다 다른 나라처럼 살아갑니다. 다섯째는 문화적인 이질감입니다. 인도네시아에는 700개가 넘는 언어가 존재합니다. 섬마다 말이 다르고 그 차이는 학교와 방송, 행정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지역에선 정부의 공문이 도착해도 해석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필리핀 역시 타갈로그어가 공용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세부어, 일로카노어, 비샤어 등 수십 개의 언어가 쓰이며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섬도 존재합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다수지만 발리는 힌두교, 파푸아는 기독교 중심입니다. 필리핀은 남부가 이슬람 문화권, 북부는 가톨릭이 강세입니다. 섬마다 달력도, 금기도, 삶의 방식도 다릅니다. 결국 우린 한 나라가 맞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문화가 다르면 갈등이 생기고 갈등은 분리주의로 이어집니다. 행정적 국경은 하나지만 정서적 국경은 수천 개로 나뉘어 있는 셈입니다. 여섯째는 해양 영토 갈등입니다. 섬나라에겐 바다가 곧 땅입니다. 사람도 자원도 외교도 모두 바다를 통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를 두고 주변 국가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육지와 달리 국경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남부 해역 문제로 호주와 분쟁 중입니다. 필리핀은 자국어선이 자국 바다에서 쫓겨나고 몰디브는 배타적 경제 수역 문제로 인도와 협상해야 할 일이 잦습니다. 하지만 외교력과 군사력의 열세인 이들 나라에서 바다는 통제가 어려운 영역입니다. 섬으로 이루어졌지만 바다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 그게 이들 섬나라의 딜레마입니다. 일곱 번째는 같은 삶, 다른 비용입니다. 이들 섬나라에선 똑같은 물건도 섬에 따라 가격이 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운송비 때문입니다. 섬과 섬을 잇는 도로는 없고 배가 유일한 수단입니다. 연료비, 인건비, 배편의 불규칙함이 모두 가격에 반영됩니다. 필리핀에선 같은 라면 한 봉지가 마닐라에선 10페소, 외딴 섬에선 20페소가 넘습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주의 쌀값은 자카르타보다 두세 배 비쌉니다. 생필품, 연료, 의약품까지 모두 섬에 닿는 값이 붙습니다. 이런 구조에선 물가를 낮추기도 대량 공급도 어렵습니다. 결국 운송비가 곧 차별이 되고 같은 삶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섬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삶의 질과 기회의 격차로 이어집니다. 여덟째는 단순한 불편을 넘는 정치적 위험입니다. 섬나라에서 행정, 교통, 교육, 보건이 자주 끊긴다는 건 단순한 불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단절이 반복되면 국가는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는 수십 년째 중앙정부와 싸우고 있는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말로 구제도, 아체, 파푸아도 독립을 요구하거나 무장하거나 자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침은 같습니다. 세금은 냈지만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다. 우리는 이 나라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
섬이 많다는 건 국가의 경계가 흩어져 있다는 뜻이고 그만큼 정서적으로도 분열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행정의 단절은 국가의 정당성 자체를 흔듭니다. 이 밖에도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에는 다양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합니다. 섬마다 운송이 다르고 기반 시설이 허약하다 보니 산업도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제조업은 물류비에 막히고 농업은 땅이 부족하며 경제는 관광과 수산업 등 일부 분야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선거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하기도 어렵고 일부 작은 섬들에선 폐쇄된 인구 구조로 근친혼 문제까지 제기됩니다. 하지만 섬이 많다는 사실이 항상 단점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섬이 많다는 건 곧 바다를 넓게 가졌다는 뜻입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은 세계적인 해양 영토를 가진 나라들이며 어업과 해저 자원, 해양관광, 교역로 확보에서 큰 잠재력을 지닙니다. 국토가 분산되어 있다는 건 하나의 재난이 나라 전체로 번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앙 집중형 국가보다 더 유연하고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죠. 문화의 다양성도 강점입니다. 섬마다 다른 언어와 종교, 관습은 관광, 문화산업, 외교 전략에서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이 구조는 분명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다른 나라가 갖기 힘든 잠재력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실제로 극복해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일본 역시 섬으로만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전체 섬의 수는 14,000개가 넘고 유인도만 해도 400개 이상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못지않은 섬나라죠. 하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살펴본 나라들과는 구조가 전혀 다릅니다. 일본은 예로부터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4개의 큰 섬을 중심으로 국토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섬들은 서로 가까워 연결이 쉬웠고 인구와 행정도 자연스럽게 집중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중앙집권적 체제가 일찍 자리 잡았고 메이지 유신 이후 철도, 항만, 도로 같은 기반 시설이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섬은 많았지만 국가가 닿지 못하는 섬은 거의 없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섬나라였지만 섬나라 같은 문제를 만들지 않은 드문 예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만든 결과였습니다. 연마을에 가기 위해 바다를 건너야 하는 나라, 배가 오지 않으면 학교도 선거도 멈추는 나라.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난제 중 난제입니다. 섬이 많다는 건 분명 약점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하나의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그 길을 가는 데 성공했고 어떤 나라는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